저는 지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혼란에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출장을 앞두고는 잔뜩 기대와 자신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한국을 소재로 한 비판 기사를 쏟아내면서 큰 인기를 끌어왔기에 저는 당연히 이번에도 한국에 직접 다녀오면 분명한 증거와 자료를 찾아 한층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매 순간 마주한 현실은 제가 품고 있던 확신을 조금씩 무너뜨렸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에게 수없이 거짓말을 하려 애썼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장준이고 베이징 변두리의 혼잡한 주택가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는 작문 수업에서 칭찬도 받고 글을 쓰는 걸 즐겼지만 기자로서의 길을 진지하게 꿈꿨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우연히 매체 관련 수업을 듣다가 사람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끌어내는 언론 활동에 흥미를 느꼈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한 온라인 매체에 입사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글쓰기를 좋아했을 뿐이지만 치열한 언론계의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조회수와 클릭수를 위해 때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편협한 정보를 퍼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손쉬운 대상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지만 이미 중국 안에서 한국에 대한 편견과 비판을 즐기는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다든가 중국을 몰래 베끼면서도 자존심만 세다는 식의 뿌리 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기자가 인터넷에 떠도는 몇 가지 사건과 영상을 짜깁기에 자극적으로 풀어내기만 하면 독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무시 섞인 감정이 제 기사로 인해 더욱 확증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관련 비판 전문 기자처럼 통했고 사내에서도 늘 높은 조회수를 올리는 스타 기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상부에서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보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광일법도 했지만 솔직히 저는 약간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재가공해 비판 글을 써왔고 그것으로 적잖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상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민낯을 현지에서 찍어오고 그걸 토대로 대형 특종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실제로 가봐도 별 다를 게 없을 거야.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아주 엉망진창이겠지. 길거리에 쓰레기가 나뒹굴거나 대중교통이 무질서하다면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서 기사로 폭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포부를 안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베이징 도심이 점차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이번 취재가 제 기자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자극적인 현지 자료를 구해 온다면 돌아가서 한국을 비판하는 초대형 기사를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쌓아온 경력과 인지도에 또 한 번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공항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질서정연하고 친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검역부터 수화물을 찾는 과정까지 모든 안내가 너무나 깔끔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금세 분노 어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 이것도 전시용인 걸까? 제가 중국의 몇몇 공항에서 겪은 혼잡과는 전혀 달랐기에 괜한 경쟁심이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항도 나름 대규모 시설과 인원을 자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뭔가 체계가 더 세련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일부러 화장실 구석구석을 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쓰레기나 지저분한 구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주 호텔처럼 관리된 화장실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은은한 방향제 향이 났고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깔끔했으며 세면대에서는 순간적으로 온수가 튀어나왔습니다. 휴지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조차 기사를 쓸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니 저는 분노와 황당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중국 공공장소 화장실보다 더 깔끔할 수가 있지?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종종 화장실이 지저분해 악취가 풍기는 곳이 많았는데 여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숙소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초조했습니다. 기사로 써야 할 마이너스 측면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상태가 괜찮고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도심에서 가끔 목격하던 무질서한 끼어들기나 경적 소리 같은 것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와 대화라도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생각보다 언어 장벽이 높아 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괜히 제 자신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당황해야 하는 거지? 중국의 위상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터무니없는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거리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하철을 둘러보면 분명 시끄럽고 정신없는 광경이 펼쳐질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지하철을 타면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고 뒤엉킨 승객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혼잡함을 한국 지하철에서도 기대했습니다. 그게 확실한 기사감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건 의외의 질서와 정숙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하게 스크린도어 앞에 서 있고 시끄럽게 통화하는 모습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이 일부러 제가 온다고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쩜 이렇게 차분할까? 분노가 치밀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카메라를 켜놓고 기다렸지만 뭔가 불만스러운 장면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승강장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되는 전광판 안내가 떴는데 그건 또 무척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구석구석에 표지판이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고 열차가 도착하면 정해진 위치에 문이 멈추면서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탑승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노약자석이 따로 비어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의 지하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원수가 많아 혼잡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면 체감상 훨씬 질서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저를 더 분노케 한 건 그 장면들을 기사로 쓰면 오히려 한국에 대한 호평 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써왔던 한국 비판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닌 뒤 마냥 피곤해져서 숙소 근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우연히 무인 마켓이라는 간판을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서 뭔가 스캔들이 터지길 기대했습니다. 무인 마켓이라면 한국인들의 무질서가 확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많거나 물건이 엉망으로 뒤섞여 있다면 그걸 카메라로 찍어 대서특필하면 큰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은 무척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데도 진열대가 제대로 유지되어 있고 물건이 질서 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는 눈에 불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한쪽에서 물건을 고르던 젊은 남성이 계산대로 자연스럽게 다가가 기계의 상품 바코드를 인식시키고 결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난이 일어날 법한 구석조차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무인 편의점을 시도하려 한 적이 있었지만 도난이나 파손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왜 문제가 없을까? 어째서 아무도 훔치지 않고 자신의 결제를 스스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까?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기사들에선 한국인들이 이기적이라거나 무질서한 민족이라거나 하는 표현이 종종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본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건 내 기사를 정면으로 뒤엎는 증거 같아서 왠지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에서 펜을 뺏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다음 날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파헤쳐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병원을 이용할 때의 무질서와 복잡함이 무척 익숙했기에 한국 병원도 분명 비판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약이 제대로 안 되어 긴 대기열이 생기거나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기사거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몸살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위에 많이 돌아다닌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아프면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또 한편으론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 병원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숙소 인근의 작은 의원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진료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있어 안심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직원에게 살짝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려 했습니다. 혹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서 곤란을 겪으면 그대로 기사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접수 단계에서부터 진행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제 여권 정보를 간단히 입력하자 컴퓨터 시스템에 곧바로 제 정보가 등록되었고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고 빠르게 증상을 물었고 컴퓨터 화면에서 처방 코드를 입력하자 동시에 약 복용 안내서가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안내서에는 중국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의 모국어로 복용 방법을 알려준다는 걸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이 아무리 크고 체계적이라 해도 외국인을 위해 번역된 처방 안내서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간단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약국이 있어 처방전을 제출하니 수분 내에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중국에서 병원을 방문할 때 겪었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길게 늘어선 대기줄, 복도에 가득한 사람들, 의사와 간호사를 붙잡고 시비를 거는 이들도 적잖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익숙했기에 여기서 경험한 효율적이고 차분한 분위기가 더욱 낯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했고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평소 기사에서 한국은 대단한 척만 하는데 실제로는 엉망이라고 말해왔는데 막상 와보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좀 쉴 겸 공원을 찾았습니다. 도시 중심부에 이렇게 넓은 녹지가 있다는 것도 의외였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대형 공원과도 비교해봤지만 한국의 공원은 규모가 크진 않아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이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중국 뉴스 사이트를 뒤적이는데 문득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와이파이를 켜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공공 와이파이 연결 옵션이 뜨는데 별다른 인증 절차도 없이 접속이 되고 고해상도 동영상까지 거침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빠를 리가 없지 않나. 혹시 이것도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닌가? 하지만 눈앞의 사실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연달아 열어도 끊김이 없었고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없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인터넷 사용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VPN 없이 해외 사이트나 SNS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공원 벤치에 앉아 제한 없이 해외 사이트와 영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째서 이들은 이런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걸까? 베이징에서 겪어온 인터넷 환경의 제약을 생각하니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느낀 이 모든 것이 모조리 제 기존 기사와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술만 앞세울 뿐 실제로는 제약이 많다. 한국 인터넷은 봉쇄된 것이 많다는 식으로 썼던 제 말들이 무색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 서울 시내를 여러 곳 돌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던 중 아주 끔찍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권 사본과 카드, 현금이 모두 들어있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타지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분명 분실한 지갑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 단정했고 기사에 이 일을 실어 한국 치안의 허점을 주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지구대를 찾아갔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로 어딘가에 연락하고는 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거창한 말을 하는 것 치고 실제로는 별 소득 없을 거라 지레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갑 속 내용물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경찰은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며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분실물이 이토록 자주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걸까? 중국에서라면 한번 잃어버린 지갑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여러 복잡한 절차와 낮은 회수 확률을 떠올리면 일단 지갑을 분실하면 포기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갑을 돌려주는 문화가 형성된 듯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제가 느끼는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예상과 너무 달라서가 아니라 재진한 기사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한국이 문제투성이일 거라 단정 짓고 왔는데 그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형편없고 미흡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더 치욕적인 건 제가 여태껏 늘어놓았던 수많은 기사들이 여기서 본 풍경들과 너무나 달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동시에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제가 쓴 기사들을 뒤집는 증거를 이토록 많이 보고도 계속 부정하기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결국 베이징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저는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전처럼 한국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으며 비판 기사를 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한국이 너무 훌륭했다는 식으로 칭찬글을 쓸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제가 뿌린 기사들을 통해 적잖은 인기를 얻었고, 그걸로 위치를 굳혀온 제가 느닷없이 태세를 전환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분명 이상한 의심을 품을 것이고, 독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그 반발을 모른 척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사실들을 기어이 부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대의 깔끔한 절차, 거짓말처럼 깔끔했던 화장실, 질서정연한 지하철과 무인 마켓에서의 충격, 효율적이고 친절했던 병원 시스템, 공원 벤치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지갑 분실 후 기적처럼 돌아온 물건 이야기까지. 이 과정을 담담히 서술하면서 저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면면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기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당연히 원고가 완성되자마자 사내에서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편집자는 왜 이런 식으로 썼느냐고 물었고, 제가 평소에 보여준 스타일과 너무 다르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을 받는 것마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껏 제 기사들은 충분히 편향되어 있었는데 그걸 즐기던 건 회사 측이었으니까요.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표된 기사를 접한 일부 독자들은 한국에 매수당한 것 아니냐, 돈이라도 챙긴 거냐며 거친 언어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이런 반응이 두려워 계속 한국을 비판하는 쪽으로만 기사를 쓸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외면한 채 다시 편향된 글을 쓴다면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진실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저를 지지해준 독자들 중 일부는 이번 기사를 보고 실망했다고 하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제게 몰랐던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잠시 거주해본 사람들이나 유학생들은 제 기사에 공감한다며 실제로 한국은 상당히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중국과 다른 점이 많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덧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접할 때면 제가 쓴 기사가 거짓은 아니었구나 하는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이렇게 사실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보고 온 광경들이 자꾸 머릿속을 떠올라 저에게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중국의 일상에서라면 당연하다고 느꼈던 불편함들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거나 훨씬 덜하다는 사실이 억울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가 하는 씁쓸함이 제 안에 피어오릅니다. 누군가는 중국과 한국의 규모와 역사적 맥락이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 말하겠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차이는 꽤나 큰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질서 의식이나 공공장소 관리 수준, 그리고 인터넷 자유도 같은 부분에서 훨씬 앞서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완전히 결점 없는 천국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과거 기사에서 단정지었던 것처럼 한참 뒤떨어진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은 기자로서 제 관점에 엄청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한국을 욕하기 위해 무작정 자료를 찾을 수도 없게 되었고, 동시에 그곳에서 본 모습에 대해 침묵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참 복잡한 기분입니다. 제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지만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기사를 쓰며 제가 본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다른 문제나 단점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기자로서 쓴소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어느 나라든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비판 역시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극적인 정보만으로 기사를 구성하면 그건 결국 진실을 가리는 행동이 되니까요. 저는 그동안 제가 쓴 글이 많은 중국 독자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좁은 틀로만 바라보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클릭수와 칭찬의 일부는 결국 왜곡된 사실을 공급함으로써 얻은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제 기사를 통해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는 일은 막고 싶습니다. 이 결심을 지키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언론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자극적인 클릭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독자들 역시 짜릿한 비판 기사에 열광하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한국 출장에서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 정연함과 화장실의 깨끗함,
지하철 안의 조용함과 무인 마켓에서 마주친 인간적 신뢰, 빠른 의료 서비스와 인터넷 자유, 지갑이 되돌아온 놀라운 경험까지. 이것들은 너무나 생생합니다. 거짓이라고 치부하기엔 제가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저 역시 이 강렬한 인상들을 잊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기록처럼 저 스스로가 작성한 기사와 이 글은 제가 이곳에서 경험한 사실을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에 돌아온 뒤로도 어떤 독자들은 저에게 신랄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독자들은 제게 메시지를 보내 자신 역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며 공감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소통을 통해 기자로서 제 안목을 확장할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조건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사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게 기자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 역시 중국인으로서 중국이 절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존심만으로 기사 내용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여정에서 확인한 건 그들과 달리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너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써내려오니 마음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제가 한 편의 기사로 불러올 파장 그리고 앞으로의 갈등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제게 남아있는 분노와 씁쓸함, 혼란과 깨달음을 꾸밈없이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기자는 진실에 기반한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방식이 쉽게 가져다주는 성공에 길들여져 있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기자가 되기 위해 작은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또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는 더 여유 있는 시선으로 이 나라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혹은 제 기사를 읽은 한국인들이 제게 반박 의견을 전해준다면 그 역시 기꺼이 귀담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깨달은 사실은 서로를 잘못된 정보로 재단하는 건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니까요.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온 이미지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독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런 노력이 서로를 더 정확히 이해할 기반을 만들어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 분노는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너무 깔끔하고 체계적이라는 이유로 제가 쌓아 올린 기사의 논리를 뒤흔드는 느낌이 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노하는 건 결국 제가 만든 허상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자아의 투정일 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허상을 지키는 대신 좀 더 진실에 가까워지고 싶은 쪽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자로 살아가는 길이고 인간으로서 양심을 지키는 길이기도 할 테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다시 펜을 들어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베이징 땅을 밟았을 때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몇 번이고 제가 본 현실을 잊고 예전처럼 한국을 맹비난하는 기사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미 손에 잡히지 않는 길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냥 눈을 감고 싶어도 인천공항 입국장부터 시작해 지하철역과 무인 마켓 그리고 그 공원 벤치에서 연결된 고속 인터넷까지 모든 장면이 너무 생생합니다. 비행기 창문 밖에 어두운 하늘이 펼쳐져 있어도 제 시야에는 자꾸만 한국에서 만났던 실제 풍경들이 겹쳐 보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과거 기사들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죄책감으로 쓰라립니다. 엄청난 조회수와 칭찬 덕에 마치 제가 한국을 통달한 양, 한국을 날카롭게 파헤친 양 과장했지만 정작 저는 한 번도 현지에 가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다시는 그런 식의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다짐해봅니다. 물론 신념을 지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요. 사회적 압박과 독자들의 반응, 그리고 제 스스로의 자존심이 저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보았으니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이번에 쓴 기사를 업로드했습니다. 스스로도 이 글의 파급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그 중에는 의심과 비난 그리고 뜨거운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언론의 본질일지도 모르겠다고요. 누구나 제가 쓴 기사를 반박할 자유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저 역시 그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저 나름의 입장을 더 열심히 다듬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장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